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써 노크토크도 24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노크토크 시작한 후부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진짜로. 아니, 제가 이제 뭐 개인 유튜브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광고도 또 들어가가지고. 네. 아직. 네. 달라요, 근데 이제 역시. 작지만 이제 미흡하지만. 혹시 그냥- 화장품 광고 이런 거? 화장품 아니고 그냥 지역 이제 지역. 홍보. 아. 네. 그래도 네, 좀. 그래서 다행히 남원 아닌 게 다행이다. 다행이죠. 남원 네. 홍보대사 혹시 당황했네. 강원도 아니죠? 강원도도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다. 네, 네. 점점 좁혀가네요. 네. 전라도랑 강원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또 다양하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웃음 줄 수 있게 뭐 예능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이렇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광고도 찍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미흡하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TV 광고라고. 네, 그 부분이. 네. 그리고 글로벌 광고라고. 글로벌. 오, 할렐루야. 네. 꼭 이럴 때 할렐루야다. 지금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노크토크 식구들과 노크토크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오늘도 여러분께 제 긍정의 에너지 많이 나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나나랜드. 나라랜드죠.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나나랜드입니다. 목사님은 나나랜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네. 오늘 하셨죠? 오늘 하셨어요? 정답, 정답. 저는 사실은 네. 나나나나나나나. 저는 그건 줄 알고 파란 옷 입고 막 이렇게 가는 음료. 그쵸, 저는 알죠. 그거 생각을 했는데. 저 라라랜드를 생각했어요. 라라. 근데 나나네. 나나. 나나. 나나랜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만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한대요. 2019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인 나나랜드에 대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네.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방, 내 독방을 사용한 세대거든요. 이 세대들이 구축한 자기만의 행복 비결이 아닌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 색깔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 맛을 보고 내 춤을 출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어른들 시선에 볼 때는 이거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인 집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폭력적으로 어떤 뭐 집단의 어떤 힘을 행사하거나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평가를 남한테 맡기지 않고 또 스스로에게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일련의 선포 이자 동시에 자기 이름표 붙이기 전 이런 거라 일종의 세대의 트렌드이자 동시에 요새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자기만의 새로운 자기 역사 쓰기의 새로운 시작점이 아닌가 싶어요. 와. 네. 연기 훈련할 때 네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연기 훈련법 중에 후에마이라는 훈련법이 있어요. Who am I?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항상 연기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다른 배역을 흉내낼 수 있고 다른 배역을 소화할 수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를 1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의자를 활용한다든지 물건을 활용한다든지 막 다양하게.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딱 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자신감과 함께 나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면
내가 무대 위에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토크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쵸. 액팅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역효과가 네. 나만 생각하다 보면 남을 생각을 안 해요. 연기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대사를 듣고 내가 쫙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나 혼자만 연기 독백을 하고 있어. 아, 독백을. 다다다다 몰라 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있어. 1인극.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좀 있는 같은 느낌. 그래도 그쵸. 자존감과 함께 자신감을 상승시켜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다른 사람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살아가는 것보다 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사는 건 참 좋다고 봐요. 그쵸. 사실 우리 윗세대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내 삶을 안 사셨잖아요. 맞아요. 자녀 위해서 살고 또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 쓰고 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나를 존중하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하고도 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타인의 시선 어느 정도 신경 쓰시나요? 전 옛날에는 엄청 신경 썼어요. 마트를 가도 그냥 가지 않죠.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 끼고 가죠? 마트를 가더라도 이제 옛날엔 닭발머리 이런 거 유행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닭발머리 닭뼈슬! 요거 스프레이 촥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단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바구니 들고 장바구니도 어떻게 좀 이렇게 브랜드 있는 거. 브랜드 있는 거. 그럼요. 뭐 채널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이렇게 써 있는 거. 채널! 근데 장바구니요? 중요한 건 내용물은 없어. 가방만 채널이야. 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다 소용없어요. 이제는 밖에 나갈 때도 편한 거. 편한 거, 그리고 이제 옷도 이제 다 습한. 네. 그리고 제가 저 집에서 누워 있는 거를 보면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합니다. 좀 나갈 때처럼 해봐라. 너무 편하게 계시구나. 너무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뭐 남의 시선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요. 편한 게 너무 좋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편한 거가 일단 정착을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 저는 그 상황이 된 게 약간 널브러진 느낌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고 편해요. 이런 삶을 또 최근에 들어서 제가 처음 살아보는데 행복해요. 좋아요. 맞아요. 행복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편하게. 네, 우리 목사님은요? 좀 대체적으로 남 눈치 별로 안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너무 꼭 좋은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헤아릴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거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근데 저는 목사님 이 말씀에 전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이 남자는 그 남자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맞습니다. 옹규 목사님은 네. 정말 배려를 잘하세요. 그리고 공감력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네, 네. 상담도 되게 이 자리에 잘하시는데 오면 이렇게 높여지네요. 이제부터 깎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낮은 자가 높여지는. 근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그 정도의 배려는 남에 대한 시선에 대한 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요. 네, 네, 네. 남의 감정 읽기 없이는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목사님이 옷이 흐트러진 걸 본 적이 없고요. 머리 흐트러진 거 본 적 없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안경알이 지저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했냐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시선도 의식한다는 얘기고 네. 대신에 제가 볼 땐 건강한 방식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름대로 은근 귀여워. 은근히 귀여워요. 귀여워. 은규. 반말을 막. 죄송합니다. 아직 귀여운 타임 아니었어요? 노크 토크 매주 했으면 좋겠네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신경 쓰이시나요? 저는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만큼을 해낸다면 이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저 스스로에게도 네가 논문 얼마나 잘 쓰나, 방송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 상담 얼마나 최선을 다하나, 강연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저는 결과치가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방송하면 시청률이 나왔나 뭐 이런 것만 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했었나? 뭐 이렇게 되게 자유로워지니까 오히려 방송하기도 좀 편안해지고요. 마음도 또 편안해지니까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섬세하게 엮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 반대로 역시 방송의 선배님이자 인생의 선배님이신 이유가 그쵸.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을 교수님이 지나가신 것 같아요. 아. 저는 반대로 교수님의 그 발판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에 네네네. 그 자아 실현의 욕구 있잖아요. 제가 엄청 강해요.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거 잘 됐으면 좋겠고. 자아 실현의 욕구 아니고요. 공부를 좀 덜 해야 되게 덜 했어. 그래요? 그거는 자아 실현의 욕구 바로 밑에 있는 4단계 욕구로 자기 존경의 욕구라고 해서 자기 존경의 욕구구나. 이게 인정 욕구라고도 하고 승진 욕구라고도 하는데 그게 지금 충만할 시기 맞아요. 지금 이 시기 맞는 거죠? 네네. 요거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아 실현의 욕구,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발음 괜찮나요? 와. 이런 걸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어? 이걸 어떻게? 아 영어. 이걸 어떻게 한다니? 아니 영어 말이야. 이걸 입으로 하지 어떻게? 입으로 하지. 깜짝 놀랐네. 감사합니다. 가르쳐줘서 어디서 하나 했는데. 입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너무 강해요. 나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맞아. 뭔가 해내고 싶고.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혈기 왕성해서 그런 거겠죠? 아유, 당연한 거예요. 혈기왕성한 것도 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젊네. 젊어. You are so young. 써요. So young. 어떻게 입으로. 입으로. 소영. 예. 네.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예전에는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목회자로서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 또 영적인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많이 좀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동체잖아요. 사회 공동체인데 네. 여기서 있으면서 내가 너무 생각하는 걸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주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모범 정답을 가지고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조금씩 오히려 이제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진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와 진짜 멋있다. 그렇게 막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나나랜더를 보면 가장 부러운 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나랜드라고 하는 네. 그 마치 놀이동산과 같은 그 이름은 네. 어쩌면 과연 이게 젊은 층들에게 해당이 될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중년 정도 되면 우리가 잘 못 추는 막춤이라도 내 춤을 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건 오랜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과하면서 생겨난 나만의 인생의 결정집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20대, 심지어 10대에서도 이 나나랜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막 사는 것과 사실은 내 개성을 가지고 사는 건 좀 다른 주제거든요. 또 이기적으로 사는 것과 또 내가 타인과 함께 살아가지만 내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것, 요건 좀 다른 주제예요. 이런 것들이 혼돈되는 것,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적어도 이게 젊은 층들에게는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주제라서 전 좋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이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때 우리나라 욜로, 욜로란 말 막 나왔을 때 네네. 그 말에 대해서 어른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시큰둥할 때가 있었거든요. 야, 너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나는 인생 혼자고 더군다나 앞으로 인생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자란 얘기인데 흥청망청 사는 것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나나랜드도 어른들 보기에는 야, 이거 너무 이기적인 애들이 자기 방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살짝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10대에서 30대까지는 배우는 시기라고 하고 30대부터 60대까지는 이제 써먹는 시기고 60대부터 나머지 인생을 이제 좀 쉬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그랬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쉬어라. 네. 근데 이 용어가 딱 보고 나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고생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또 좀 밑바닥까지도 좀 살아봐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점프도 좀 뛰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너무 자기만 또 생각해버리면은 네.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자기 자신 잃어버리는 경우도 또 덩달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조래훈 씨는 저는 진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요새 사람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조래훈 씨를 볼 때마다 내 앞에 영감이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다 달려 있고 왠지 이렇게 왜 그 유학을 공부하신 그 성균관에서 나오실 것 같은 아, 성균관. 예, 아주 묘한 느낌이 드는데 예. 네. 그 젊은 층들은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네, 목사님은요? 뭐 저는 사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네네. 단지 이제 그냥 그 젊은 나이에 자유로운 그런 것 때문에 영혼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저는 나나랜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타고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래 모습대로 그게 좋아서 다른 외부적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걸 잘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네. 그냥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타인을 존중하는 삶 안에서의 나나랜더가 더 많아져서 조금 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식구들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그 답을 알면 제가 여기 안 있어요. 맞아요. 스탁의 많은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이나 중세 철학자들이나 심지어 많은 여러 종교의 경전들이 네.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 살펴보면 네.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 다 인간을 향하고 있고 그 인간에 대한 주제들은 행복을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덕이 있어야 된대요. 덕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좀 충족되면 좋은데 하나는 도덕적 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적인 덕이 있는데 지적인 덕은 교육받으면 된대요. 그럼 도덕적 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는 이성적인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 요게 우리를 도덕적인 덕을 갖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 그게 사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좋은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나랜드라고 하는 게 이기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배타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건강한 규칙들이 들어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갱년기가 되잖아요. 나나랜드가 아니고 병원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메디슨 월드라고 약국 세상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네. 모르겠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뭐 제 나이만 돼도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어떤 직업을 얻으면 계속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고민도 하지만 그거보다 늘 제가 질문을 해요. 나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맞나?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게 맞아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늘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나 행복한가? 네,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런 걸 자꾸 물어봅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자기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볼까요? 레온 씨? 네, 오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들은 신혼이면 한창 좋을 때라고 하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은 2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연애 때부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전형적인 교회 오빠였는데요. 연애 때부터 본인과 친한 교회 여동생이 있었고 멘토, 멘티 관계라는 이유로 그 여동생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 잘해주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저는 그 모습이 조금 불편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게 적당한 거리는 유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늘 그럴 때마다 제 남편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신경을 좀 써야 해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저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항상 늦은 시간 서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고민 상담하고 연애 기간 동안 그 여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수십 번도 넘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때마다 남편은 매번 그냥 동생이다. 내가 손이라도 잡냐? 바람이라도 피우냐? 등의 말들로 저를 안심시켰고 결국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에도 교회 자매들과 밤늦도록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심지어는 고민 상담이라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자매들과 둘만의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이제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으니 다른 자매들에게 지나친 친절은 자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또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우냐 손을 잡냐 네가 의부증인 거다라며 오히려 교회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지금 남편은 육체적 바람만 안 피웠지 저는 이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아내인 저와 그들과 다른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여자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남자, 교회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남자,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가끔 사연을 듣다 보면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사연들이 있어요. 오늘 사연 같은 경우가 진짜 여기 모시고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사연인데요. 이 남사친 여사친 문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많이 나오는 갈등 문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남사친 여사친 있으시죠? 요새 저희 남편이 무지하게 동창들을 만나러 다녀요. 아, 진짜? 네, 무지하게 만나러 다녀요. 네? 남녀공학? 대학 때 동기들, 대학 때 그 이제 17번 모여가지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눈치가 보여서 여행은 못 가는데 너무 자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거 봤어요? 네, 아니요. 처음 제가,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제 연구실 근처가 이제 종로인데 거기서 이제 그 모임을 갖고 저도 그 모임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연구실에서 나와서 집에 가느라고 가는데 우리 남편이 택시를 잡고 있는 거야. 택시를 잡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본인이 그 택시를 잡는 거가 아니고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 여사친의 택시를 본인이 잡아주고 있는 거야. 매너가 있으시네. 무슨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있기를. 지금 감정이 다 되셨어. 무슨 매너가 있어? 완전 반응 반전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다 인생 노랗게 돼요, 진짜. 이야. 잘 듣고 진짜 있었는데. 웃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 그 기회가 크게 오해는 하지 않았으나 제가 생각에는 아니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 이제 저희 남편은 술을 안 마시니까 돌아가며 같이 동기들이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집에 다 보내고 본인이 마지막에 집에 들어와요. 아유 진짜 이게 선한 일을 하는데 네네. 나쁘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음번엔 절반만 보내고 와라. 절반만. 그래도 제가 마음이 대서양 아닙니까? 태평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떡하냐? 마지막까지는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자기만 사냐고. 서울에 자기만 사냐고. 그치? 근데 저는 그러면 남사친이 있느냐? 있죠. 아, 남사친 있어요? 그럼요. 예, 저는 늦게 올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갈 땐 제 친구들이 택시를 잡아줘야죠.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매너가 있으시네. 네, 이게 역지사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저희야 뭐 한 번씩 만나는 관계지만 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여사친이 별로 없고요. 여자 사람 누나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교회 누나. 여산우, 사람 여산우, 누나. 여사 누나라고. 내가 네 누나야. 여산우. 제가 사실은 환경이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교류가 다 끊기고 또 뭐 자연스럽게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평일에 뭐 다른 분들을 만날 틈도 없고 네, 뭐. 또 전화기를 몇 번 바꾸면서 또 번호가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여사친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나 학교에서 알게 된 조금 어른들이 많죠. 네. 목사님께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에 목사님을 유독 좋아하는 여자 성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오로지 이 목사님 아니면 나는 상담 안 합니다. 이 목사님 아니면 저는 신방 안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있어, 그렇다고 있어. 어떤 뭐 특별한 관계에 접어든 건 아닌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이제 사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는 아유 이상한 거 아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소문이 나기도 하고 오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떠세요? 참 감사하게도 네. 제 주변에는 있는데 네. 저는 뭐 전혀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네, 뭐 저희 아내가 전혀 너무 걱정 크게 웃어서 죄송합니다. 걱정을 안 하시나 보네. 너무 덤덤하게 얘기해서. 권사님들만 많이 계셔요. 저에게 누나들. 누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이모뻘, 어머니뻘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청년부 사역을 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다. 조금 사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성도 자체가 그냥 다 미혼인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냥 자연스럽게 뭐 성경 공부를 가도 미혼의 청년들이고 예배를 드리러 가도 그렇고 하다 보니 같이 또 일을 하는 임원단들도 다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또 결혼을 하셨잖아요. 이 결혼 후에 이성 친구들과 좀 멀어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안 멀어졌어요. 왜 멀어져요? 진짜요? 이성이 나를 때리나? 왜 멀어져요? 아니 이제 남편분이 있으니까. 요새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친정이 멀어지듯 친정 쪽에서 함께 성장했던 그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고 그쵸, 맞아요. 당연히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사귀었던 혹은 알았던 친구들하고 좀 거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새는 SNS 너무 좋고요. 요새 한때 옛날에 왜 아이러브 스쿨 이런 거 나왔었죠. 그리고 또 다모임. 아유,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럴 때 다 찾아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죽었던 애들도 막 다 살려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 다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모이는 친구들은 모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중년이 되면 호르몬이 다 비슷해져가지고, 저희 남자 사람 친구하고는 저는 그냥 남자로 만납니다. 제가 거의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맨투맨으로 만납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앞으로 형이라고 별로 인기가 불러. 없는 것 같아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또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서 계속 인기가 없어 어떡해. 그 성격상 제가 굉장히 내향적이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인데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지방에 있긴 한데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보지 않으니까 뭐 연락할 일도 사실 없고. 근데 요즘 이제 SNS가 좋긴 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같은 데서 생일이라고 탁 이렇게 맞아요, 띄워주면 이제 그거 보고 생각나서 그쵸. 선물 하나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크게 교류가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방송이라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울타리 치시는 거 저는 아닙니까? 정말 그 부분은 여자 사람 누님만 많다고 했죠. 여자 사람 누님만. 오늘 여산우 만난다, 인기 없다. 이거 계속. 인기 없다고. 진짜. 그럼 네온 씨는 네온 씨 여자친구 생기면 평소 연락하다 그 수많은 저기 여성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수많은이라고. 네? 수천 명의 그 여사친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요?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일단 개그맨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가 네. 너는 되게 여자 애들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많죠. 많은데. 아니, 많은데. 사실 많은데 이거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이건 그냥 솔직하게. 이게 웃기잖아. 수많은 여성분들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뭐 남이지 어떻게 돼? 아, 연락하시나요? 내 사람 아닌데. 연락해요. 근데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여자만 바라봐요. 근데 오히려 저도 고민이에요. 이게 또 네. 뭐냐면요, 교수님. 한 번은 사귀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사귀었는데 얘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넌 너무 솔직해서 문제야. 저는 여자친구한테는 다 얘기해줘요. 나 지금 이 친구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받아도 돼?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랑 어디 가 있으면 누가 전화가 왔을 때 나 여자친구랑 어디 와 있어 라고 정확히 얘기해. 나 여기 옷가게 여기 와 있어. 근데 이 여자친구는 이게 싫대요. 왜 모든 행동,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왜 보고를 해?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제 여자친구한테 난 진실하고 싶어서. 난 자신 있거든. 저는 그 SNS나 이런 뭐 핸드폰 문자 내역 이런 거 여자친구한테 보여줘요. 근데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진실해서 싫대? 이게 또 뭐야? 너무 비밀이 없잖아. 내가 뭐 비밀이 있어야 되나? 근데 저는 여사친 관리를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여사친이랑도 사귀어본 적은 있죠.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또 말이 또 이렇게. 그거는 이제 네. 요새 젊은 층 말로 어장관리 같은 거 아니에요? 아쿠아리움이네요. 네. 아쿠아리움. 잘못됐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근데 정말로 상황에 따라 서로가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렇지. 이런 문제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남사친, 여사친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바라볼 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성적 감정은 없지만 네. 좋은 거야. 뭐 좋은 성품을 가졌거나 친구로서 좋은. 그래서 아마 지내는 존재가 여사친, 뭐 남사친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 당연히 결혼 배우자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당연히 다 친구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남사친과 여사친의 기준과 구별을 한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분들은 뭐 이성적 감정이 없으면 여사친, 남사친이 되고 감정이 있으면 뭐 위험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 감정적인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누구나 봐도 아유 저 사람은 서로 그런 관계가 아닐 거야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냥 사람이란 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보다는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저는 여사친과 남사친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질문. 네. 질문. 질문. 아내가 목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여보, 오 목사님, 당신 주변에 있는 그 숱한 누님들 눈빛이 좀 다른 것 같아. 난 정말 그게 너무 속이 상해. 옛날부터 누님들이 그렇게 당신을 좋아하더라. 그럴 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요새는 연상 이렇게 연상 커플도 많다는데 난 정말 속이 상해. 나 인기 없어서 당신이 목사님은 좀 누님들 안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 싫어 나는. 싫은 눈빛 같은데?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게 안 질문하는데 전혀. 사실 저보다 저희 아내가 남사친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와이프한테 지금 상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있어도 뭐 이렇게 아까 레오니 형제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오늘 친구하고 어디 가서 뭐 뮤지컬 본다. 저는 잘 안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편한 관계인 거죠. 저는 여사친하고 남사친의 경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경계 없으면 사람의 감정은 언제든지 싹 트요. 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언제든지 어느 경계에 서 있는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다 기본적으로 소유 욕구가 있어요. 얘가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얘가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다 조금씩 있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움직여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저는 적어도 경계의 첫 번째는 신체 접촉 절대 안 돼요. 와, 맞아. 절대 안 돼요. 옆에 앉아가지고 어허 이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지지 마예요 저는. 만지지 마. 만지면 감정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악수도 하지 마세요. 아, 악수도요? 악수는 하자. 악수는 하자. 예. 네. 우리가 뭐 반갑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지만
허그 전 반대예요. 아무리 친구라도 전 이건 좀 반대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어. 이러면 이제 한 번씩 위로해 이렇게 인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접촉하지 않는 것 하나. 네. 두 번째로는 은근히 떠보는 듯한 말 같은 것 혹은 오해를 유발할 말 하는 같은 거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주변에서도 그런 분위기 만들어내서도 안 돼요. 꼭 동창회 같은 데 보면 어머 니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썸 타니?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썸 타다가 정말 확 그냥 정말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작고 사소한 그런 관계들 울타리와 경계가 없는 그 관계는 사실은 나쁜 관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친하지만 사랑과 우정 또 이 친구 관계와 연인 관계 완전히 결이 달라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게 약간의 사랑의 감정이나 이 연인으로서의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거든요. 네네. 그 본인이 느낀다는 그 감정을 본인만 알까? 배우자도 알아요. 부부는 놀라울 정도로 그 감정의 결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의 결을 읽어내서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이 이상하다는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면 전 그거는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고 내가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걸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난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기는 어떻게 하면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 자기의 기준은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생각하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강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기준들을 좀 물어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사연 들으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저는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이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레온 씨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커플들 부부들 많지 봤습니다. 않아요? 네, 봤는데 결혼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다가 네. 결혼 후에는 성경을 찢어버리는 아 정말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실제로. 지금은 회복이 잘 됐는데 성결 다시 붙였나요? 다 붙였나요? 풀로 붙이든 뭘로 붙였나 봐요. 네, 붙였어요. 성령의 힘으로 붙이든 네. 잘 붙였는데 아니 원래 이제 남사친하고 여사친의 개념 중에 요즘은 너무 개방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요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런 데잖아요. 그 남사친 여사친이면 손을 잡고 남친 여친이면 깍지를 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방적인 시대예요. 요즘은 남사친도 손 잡아버려요. 여사친도 손 잡아버리고. 요즘 워낙 우리 20대는 그런다니까요. 뭐 그래? 내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아니 본인 경험처럼 그렇게 요즘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워낙 요즘 네. 좀 가끔가다 마음 아픈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 그때 이제 네, 손을 근데 잡아주시구나.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알아들으니까 또 말은 못하지만 이게 저는 이 사례를 떠나서 저는 정말 좋은 부부의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저희 정말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네.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부를 보고 근데 교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부부를 항상 찾아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부는 남사친과 여사친을 방어를 어떻게 하냐면 둘이 항상 같이 나가. 남사친. 남사친을 만나든 여사친을 만나든 소개를 하고 같이 나가. 빈틈이 없어. 그게 편하지 서로. 정보를 다 서로 알고. 다 알고 누구야, 누구야. 원래 형이랑 저랑만 친했는데 저는 이 결혼한 누나랑도 같이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저의 연애 고민을 어느새 둘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빠 나 좀 보자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 와이프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내일 시간이 되니까 나는 와이프 될 때 너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괜찮은 부부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젊은 부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젊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다 그런 그럼요. 여사친 남사친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좀 더 있는 분인데 이제 그 다른 여성분하고 이렇게 문자 이렇게 주고 받았는데 이게 걸린 거예요. 걸렸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걸렸어요? 포착이 됐다. 들킨 아니 그러니까 뭐 아내가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그렇다고 또 심각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냥 그 조금 이제 친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호흡을 건데 조금 하시면서 하세요. 네. 화나신 거 상당히 아니시죠? 조심스러워서.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아내는 이제 굉장히 오해하고 서운해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몰래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좀 해결 좀 해달라.
왜냐면 목사하고 또 상담자니 당신이 말하면 오해는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그 두 분을 앉혀놓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뭐 그 여사친, 남사친 정말 이 경계선 문제 때문에 네. 좀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죠. 정말 네. 요즘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사연자 남편분은 아내가 불편함을 표현할 때마다 매번 내가 상대방과 스킨십을 했냐, 선을 넘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남편의 그 가장 잘못된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남편은 사회적 또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때 잘 돌보고 네네. 그러면서 본인의 뭐 인기 관리 이런 걸 다 떠나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 옆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는 공감력이 지금 제로거든요. 오히려 아내를 비난하고 있어요. 내가 걔랑 뭘 했냐? 뭐 손을 잡았어? 맞아요. 뭘 했어? 그 뭐냐? 너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나는 잘못이었고 너의 생각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아내의 의심을 더 강화할 뿐이지 아내를 안정시키지 않아요. 아내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레온 씨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좀 공개를 해버리거나 자세히 이야기하거나 같이 만나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오해를 유발할 만한 상황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야. 너무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잘못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내를 속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묻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불행해요. 아내는 좀 불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야. 그런데 이 남자는 다른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이해하고 나만 몰라줘. 내가 아내가 가진 특별함은 내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인가? 내가 내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더군다나 우리가 영어로 one of them, 여럿 중에 하나로서 내가 존재한다면 과연 내가 파트너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 불행감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한 거거든요. 이 집은 경계를 조금 새로 세우고요. 네. 특별히 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비난하는 방식은 제일 먼저 멈춰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 흠과 결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기꺼이 비난하는 그 배우자를 기꺼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바꾸면 돼요. 지금부터 새롭게 바꾸기 시작하면 되고 무엇보다 이 아내를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느끼고 혹은 하나로 생각하게끔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아내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건 아내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아내가 받게 하는 것 이것부터 멈춰야 될 겁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사실 이 사연자의 남편은 교회 오빠를 떠나서 네. 평소에 이분의 대인 관계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침범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런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또 감정적 고려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이게 친절한 걸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 결핍이 있는 건 아닐까. 뭔가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공허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도 아내로부터 그 관계에서 충분히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원래 해왔던 패턴대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는 건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도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영웅심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타적 행위를 하는 건 건강한 측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네. 잘 성찰하지 않으면 이타적 행위의 그 밑바닥에는 나도 똑같은 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 여성들이잖아요. 주로 모성적 네네. 결핍이 있는지 끊임없이 여성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저녁에도 보면 이게 시간 경계가 없어요.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같은 남성이어도 예를 들어 저녁에 우리가 9시 정도 넘으면 통화하는 게 좀 부담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조심스럽죠. 네, 근데 저기는 보면 저녁 늦은 시간에도 전화하고 하는 거 보면 이분 자체가 지나치게 누군가를 어쨌든 도와주면서 거기서 오는 인정 욕구나 희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거를 하는 거 보면. 네. 저는 근데 이 사연을 들으면서 늦은 밤에도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하는 그 여사친들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정이 있으면 약간 조심스러운데 근데 보통 다들 그렇지 않나요? 청년부에서 네. 그 막 연락 오고 해요. 근데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저녁 10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 근데 갑자기 울어요. 왜요? 내가 그래서 나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때는 이때다. 이때다. 막 이러면서 뭔가 설레이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저도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근데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라. 근데 근데 이게 정말 젊은 혈기가 있잖아요. 그래 기회인가?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라고 하잖아요. 얘는 위기지만 난 위험한 기회인 것 같은데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하는 얘기가 저를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던 게 뭐냐면 나는 레훈이가 뭔지 모르게 믿어줄 것 같아서 레훈이가 기독교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그래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있었고 희한하게 저는 그 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누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뭘로 많이 오냐면 헤어진 거. 썸남이 있다. 헤어졌다. 근데 그런 걸 왜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네. 그러니까 기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자매는 저한테 차를 자꾸 태워달래요. 교회가 끝나면은 자꾸 기다리고 있어. 차를 태워다 10번이나. 제가 거절은 진짜 잘하거든요. 거절은 제가 기가 막혀요. 네네. 거절의 팁이 있거든요. 네. 그 교회의 전형적인 남자들 중에 자매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큐티 말씀 보내고 성경 말씀 보내고. 매일매일. 해버려,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해버려. 할렐루야, 잘 들어갔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끝. 이러면 애가 질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 뭔지 알아.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하는 힘이 있어. 그 좌우의 어떤 날성고보다 예래, 혼과 영혼과 골수를 막 쪼개버리는 거야. 그 말씀 그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자매가 차를 태워달라는 말을 지금까지 안 해. 그래. 질려버렸어. 내가 오늘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참 은혜와 고민의 경계네요. 쫙 그냥 찔러버리는 말씀을 거야.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되는 몰랐네요. 줄은 제가 오늘 또 교훈이 오네요. 네, 찔러버립니다. 말씀을. 너무 웃기다. 근데 저는 이제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간에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를 명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정말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명목으로 해서 명분으로 해서 또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 그걸 방패로 쓰는 건 너무 비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더군다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그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경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아내라면 여보 내가 볼 땐 9시 넘으면 10시 넘으면 내일 통화하자. 이렇게 경계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 누가 하면 언제까지는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몇 가지 범위 안에서는 그건 좀 지켜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경계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경계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남편이 아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생각이야. 내가 다는 못해도 요거는 할 테니 나를 좀 믿어봐줘. 그러면 아내가 흥분하거나 스토킹 하듯이 그렇게 자꾸 캐는 게 아니라 안심을 해요. 아내를 안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예수가 명분이나 하나의 도구로 쓰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연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교수님, 살다 보면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은 네, 맞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다 달라요. 좋은 면이 나중에는 또 다른 면으로 보이고 나빴던 면이 의외의 또 다른 해석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 많은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적응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누구나 다 적응을 하고 그 적응 과정에 다투기도 하고 다툼도 일종의 대화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의 패턴을 읽어가는 건데 서로의 패턴을 읽는 거를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패턴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나를 왜 너는 나를 이해를 못하니? 자기는 왜 나를 이해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야말로 그게 I 메시지로 많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려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새로운 경계, 새로운 패턴들을 요청하고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안 믿어줘?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서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읽어줘라는 뜻이거든요. 내 패턴을 읽어줘 이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패턴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you 메시지가 명령이고 I 메시지가 요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you 메시지라고 하는 방식은 너의 마음만 나의 패턴만 읽어달라는 얘기고 I 메시지라고 하는 건 우리의 패턴을 만들어가자는 새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 아내와 또 스스로는 어쨌든 이게 주의 사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돌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남편 둘이 함께 새로운 예수의 패턴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만난 관계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꾸 해석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정리 시간은 특별히 많은 부부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사연 정리해 주셔야죠. 네. 우리 남편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에서 돌봄, 케어에 대한 생각이 좀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돌봄과 케어는 그 어떤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 고민까지 다 들어주고 케어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우리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통 리더가 되면 내가 정서적인 것까지 케어해주고 다 도와주고 들어줘야지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케어를 못해요. 다 번아웃 되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안전한 어떤 구조 안에서 돌봄을 베풀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형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구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형제가 돌보고 케어해야 될 대상은 아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여사친에 해당되는 그분들도 그런 정서적 케어는 아내가 있는 남편한테 받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나는 형제나 아니면 본인이 결혼한 남편에게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과 케어를 무조건 정서적인 걸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러면 바로 목사님의 기도 편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 신혼의 기간을 보내는 한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주변 후배들과 적절한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이 아내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편분이 아내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자신의 관계 거리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내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연자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24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네. 창조하시고 나서 진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두 부부가 잘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부부 진짜 아름답고 참 좋다. 훌륭한 부부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 뭐 뻔한 정답인 것 같지만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불편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우리 이 형제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가족 구성원을 주셨듯이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돌봐야 하는 건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화목한 가정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노크토크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